안녕하십니까. 한국주거복지포럼의 박근석입니다. 실천과정 잘 들으셨나요? 이 시간은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실천과정 종합정리 및 Q&A 시간이 되겠습니다. 실천과정에 대한 종합정리, 그다음에 주거복지센터 관련 Q&A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천과정 종합정리입니다. 실천과정에 모두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7개 강좌로 되어 있고요. 1강과 2강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자격 신청 및 그다음에 유형 소개, 재계약 기준, 또 보증금월세 상호 전환 이런 내용을 강의를 하셨고요. 3강에서는 주거급여, 서울형 주택 바우처,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여기 강의를 하신 이제 윤정선 금천주불센터 실장님께서 이제 서울의 업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서울에만 하고 있는 서울형 주택 바우처, 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이런 내용을 아마 담으신 모양입니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이제 상담 방법 및 기술, 그다음에 사례관리 센터 사례 Q&A에 대해서 우리 김선미 센터장님께서 아주 길게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이제 주거복지 교육 방법에 대해서 주거복지 교육의 개요, 그다음에 내용,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방법, 또 기대 효과, 또 사례, 역시 또 Q&A 이렇게 우리 정명원 서초센터 실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여섯 번째, 주거복지 연계 및 네트워크 활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고, 일곱 번째로 이제 주거복지센터의 행정 업무 방법, 또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양식에 대해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식이 나중에 DB를 구축하거나 참고하는 자료로 이제 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강에서 4강까지, 3강까지는 앞에 보시면 1강에서 3강까지는 주로 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강, 6강, 7강은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업무를 수행하시면서도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교육의 목적은 입문 과정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실천 과정에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주거복지센터를 설치를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 그리고 기관에게 도움을 주고자 또 결국에 가서는 주거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작한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주거복지 업무를 하시고 있지만 업무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으신 분, 또 주거복지 자격증 취득하셨지만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좀 이 주거복지 업무에 대한 또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본 과정을 통해서 센터 운영에 또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이제 기대합니다. 나중에 유튜브에 요게 이제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때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이 문서화된 이러한 지식이나 정보는 이제 명시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수시로 그 제도가 이제 변경되거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인터넷에 다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홈 포탈 여기에도 제도가 변경된 제도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적 지식, 이 문서화되지 않은 상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사례관리 노하우라든지
또 자원 연계 노하우 이런 것들은 인근에 있는 센터 모임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센터 모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그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듣고 또 그래서 경험적 지식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또 업무에 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센터 관련해서 문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문 과정에서도 아마 Q&A가 나설 것 같기도 한데요. 주거복지센터를 처음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지자체에 주거기본조례 등을 제정을 하고 또 조례에 센터 운영을 명시해서 이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우선 센터를 개소하고 운영하면서 조례 제정도 가능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의 주거기본법에 명시된 주거복지센터는 마이홈 상담센터가 이제 국가주거복지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주거기본조례를 통해서 센터에 대한 운영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에 몇 명을 배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가끔 들어옵니다. 기본적으로 한 5명 정도 센터장 포함해서 이것이 기본 인력인데 센터장, 상담하시는 분 둘, 네트워크 및 업무 협력, 여기에 사례 관리자까지 해서 또 한 분, 행정 및 DB 한 명 이렇게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이 5명을 배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많이 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인력 조달 여건이 어렵다면은 최소한 센터장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센터장 한 분, 두 분은 이제 상담하면서 네트워크 업무 협력도 이제 같이 하면서 그 행정 DB도 이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이것은 지자체 내에서 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추천드리고요. 운영 예산이 적어서 임대료를 내는데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임대료가 적게 들어가는 곳 또는 임대료가 이제 안 들어가는 다른 이제 곳과 예를 들면은 LH의 마이홈 상담센터나 주거복지 지사를 이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센터로 문의하는 상담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다른 질문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정보, 또 전월세 지원자금, 또 주택구입자금, 또 때때로 이제 주택 개보수에 대한 내용들이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대개는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상담이 많은데요.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상담 비율로 보면은 한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거의 80%까지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상담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보에 대한 상담은 그 정보 제공, 내가 어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이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에 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정보를 물어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상담 방법별로 비율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 방법은 일단은 전화, 내방, 그다음에 이 내방 상담은 이 신청자가, 요청자가 이 상담센터나 이런 찾아오시는 거죠. 방문 상담은 이 상담자가 이 요청자를 이제 방문해서 상담하는데요. 이외에도 뭐 온라인 상담도 있고 또 찾아가는 상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비율로 따지면 전화가 한 30%에서 45%, 내방이 한 30%에서 48%, 거의 비슷합니다. 방문이 5%에서 한 10% 정도인데 지역마다 약간의 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상담 강의를 하셨던 그 성북 종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역마다 이제 전화 상담이 많은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내방 상담이 더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인천의
그 LH 마이홈 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내방 상담이 60%, 전화 상담이 이제 40%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상담이 아주 적게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 상담이 적지 않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50대 이상 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내방 상담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전화를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또 시간도 많으시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직접 듣는 거를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방 상담이 많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많고 자격도 복잡하던데 이것을 어떻게 상담을 하나요? 예, 유형이 많고 자격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이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 유형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상담하시는 분이 상담사가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추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천과정 1강에서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자격기준 요약표를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요약표를 참조하셔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의 외울 정도로 보셔가지고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매뉴얼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그 요약표나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해서 적어두고 중요한 거는 적어두고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질문 또 보시겠습니다. 예, 주거급여나 긴급복지 지원의 차이나 상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이제 주거급여는 그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중위소득 45% 이하입니다. 맨 처음에는 43%였지만 44%, 45% 이하로 이제 변경돼서 넓혀졌죠. 그래서 현재는 아마 100만 가구 이상 이 주거급여를 이제 받으시고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많이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사시면 좋은데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주거급여를 통해서 맞춤형 주거복지 제도로서 이제 나온 제도죠. 그래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원래는 이제 생계급여랑 같이 지급이 됐지만 국토교통부로 이제 주거급여만 이제 넘어와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급을 이제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동일하게 생계급여 따로 이제 주거급여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가구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이한 가구가 있습니다. 가구주의 사망, 또 소득이 없어진 경우, 또 가구주가 또 사업이 망한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그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주거 지원을 하는데 주거 거처를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죠. 거기에는 이제 한 12개월, 12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거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이나 긴급복지지원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는 대상 가구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주거급여를 받으시는지 또 소득 수준은 어떠신지 이제 물어보셔가지고 모르시는 경우면 또 안내를 해줘서 우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도록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경우도 이제 대상 가구가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은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여쭤보든지 이제 동주민센터에 이제 상담을 하든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의 경우는 이 상담이 많이는 이제 요청이 안 올 가능성이 이제 큽니다.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이 있거든요. 이제 취약계층이면은 쪽방이나 고시원, 노숙인 시설 이런 곳에 사시던 분들이 매임대주택이나 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강의가 됐습니다. 자세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주거복지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택트 시대다 그러죠.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주거복지센터 입문과정과 이 실천과정도 이제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제 주거복지 교육은 대개 센터에서 그 지역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조금씩만 수정하면은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명원 실장님께서 그 교육에 대한 사례를 얘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초 이제 주거복지 센터에서 작년에 온라인 교육, 구민을 위한 온라인 주거복지 교육, 또 우리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두 가지를 만들어서 교육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이제 떠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소득층은 이 교육에 대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습니다. 정명원 우리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을 알리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 교육을 또 이 온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 자체도 이제 모르시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다는 유튜브나 이런 게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주는 것도 그것도 또 교육이 또 필요하겠네요. 이런 걸로 홍보를 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는 단계가 낮은 시기, 단계가 좀 완화되고 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면은 찾아가는 상담, 일정한 지역, 특히 저소득층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원연계의 사례를 한두 가지 알려주세요. 요 사례는 아마 김선미 센터장님께서 상담 사례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에 안 나왔을 것 같은 사례를 제가 한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연체 가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임대료를 연체해서 쫓겨나갈 위기에 처한 그런 대상자에게 지역에서 또 다 자원들이 도와줘서 연체를 해결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다른 사례는 영구임대단지나 이제 매입임대 주택에 보시면은 저장 강박증 가구들이 있습니다. 이 저장 강박증은 뭐냐면은 물건들을 많이 수집하는 그러한 증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물건을 수집하는 건 좋은데 좋은 물건이 아니라 좀 쓰레기 같은 물건도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거의 쓰레기죠, 쓰레기. 집안에 이 쓰레기를 가득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좁은 방인데 잠잘 곳도 없게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정신질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걸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악취가 나고 또 해충들이 여기에서 나와서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가구들, 근처에 있는 이주자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상담을 해서 청소하고 또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영구임대주택에는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이 있지만 이 저장 강박증 환자를 청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이후에 이 주거복지사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거기에 있는 저장강 쓰레기를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 저장강박증 환자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정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트럭이
기본적으로 한 두세 트럭 이 될 정도로 이제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뭐 몇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또 지원의 연계, 자원 연계를 또 도움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때에 우리 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셔야지만 또 잘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또 보겠습니다. 주거복지 기획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주거복지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실태 조사, 대개는 지자체에서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복지 기획을 이제 같이 10년 계획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주거실태 조사는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못할 경우에는 일부만 이제 하고 또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수요를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나 홍보 계획, 어떤 곳에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운영 예산을 고려해서 직접 사업이나 특별 사업, 이런 추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 되는데요. 아무튼 지역 조사,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수요 발굴, 또 특별한 사업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발굴을 해야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센터를 설립했는데 담당 인력이 1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서울시가 이제 2013년부터 주거복지지원센터를 10개를 설치를 했죠. 그때 이제 담당 인력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3명, 4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더라도 이제 센터장과 센터원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고요. 두 사람 모두 상담 업무를 하면서 이제 행정 업무를 합니다. 그 후에 2,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상담 업무가 안정화된다면은 그 이후에 교육 계획이나 홍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분이 처음 업무를 맡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상담 업무를 하면서 좀 안정화가 되면은 다른 것을 이제 돌아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 교육계획, 홍보계획 수립하고 더 여유가 생기면은 이제 지역의 직접 사업이나 또 특별 사업 이런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업무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주로 이제 전화 상담과 요청자가 찾아오는 내방 상담 중심으로 상담을 하시다가 찾아가는 상담, 그 지역에 좀 저소득층이 모여있는 지역 또는 좀 주거복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여기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홍보도 하는 거죠. 그때 홍보할 때는 이제 팜플렛,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팜플렛, 이런 것이 없다면은 그 LH의 주거복지지사에 팜플렛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얻어다가 주거복지에 대한 홍보, 다음에 이 센터가 개소됐다는 그런 것도 이제 홍보하면서 수요를 발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없네요. 그 이외에도 아마 주거복지센터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오래된 센터라든지 또 전국주거복지센터 협의회 이런 데서 문의를 하시면은 또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거복지에 관심 있는 지자체 또 관련 기관 또 주거복지사 여러분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